이게 똑같은 산소 원자라고 그래도 어느 궤도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기도 색깔이 좀 아주 다양하죠. 아, 네.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플라즈마 사진인데 컴퓨터 펜 뭡니까? 저런 컴퓨터 써요. 이온 엔진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국재료연구원, 저희 연구원은 창원에 있는데 이 방송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서 왔고요. 우와. 저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플라즈마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긴 했거든요. 또 핵융합, 캄하게 그 가두는 게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를 가둔다라고는 했지 플라즈마가 정확하게 뭐다 이거는 안 했어요. 스타쉽 지구 들어올 때 여러분 빨갛게 변하는 거 보셨죠? 그거 플라즈마거든요.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을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네. 하시면은 두 개 나옵니다. 원래도 잘 알려져 있는 플라즈마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과학계에서는 더 널리 쓰이는 네. 분야가 있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원래 영어로 플라즈마 치면 저게 먼저 나와요. 네, 혈장. 혈장, 혈액 속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렇죠. 이런 요소잖아요.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거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게 아닌 이온화된 기체, 플라즈마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키면은 또 이것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안 켜놨는데 일단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시죠. 드디어 비과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 부적을 붙여야 할 것 같은.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손 이렇게 쥐면은 이렇게 되는 요거. 과학관 가보신 분들은 많이들 한 번씩 해봤을 건데 맞아요. 애기들 진짜 환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아기 때 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아. 결국 못 만져봐서 그게 한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핵융합연구원에 사신 거 보면서 네. 그 토카막 모형 아우. 그거 보면서 아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어. 과학적인 얘기를 하러 왔는데 뭐 순간 모든 걸 비과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플라즈마 볼. 근데 사실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시거든요. 없죠. 예. 네. 요 안쪽에는 좀 빨갛게 있는 부분에 이제 고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전자가 남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면서 뻗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네. 지금 전자를 네.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구 안에 있는 뭐 헬륨 같은 기체들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우린 그걸 이제 빛으로서 인지하면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만지면 어떻게 되냐고. 요거 깨지는 순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에 기체가 없어서. 그리고 만지면 감전되는 거죠. 이 안쪽은 약간 압력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아. 살고 있는 대기압보다. 오존 냄새 나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안에 고전압이 돼 있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래 켜놓으면 오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쁘다고 상시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유리는 도체도 아닌데 플라즈마가 손을 따라가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손을 안 댔을 때는 예. 전기장이 요 구 따라가지고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손을 딱 갖다 대면은 저항이 이제 가장 낮은 쪽을 따라가지고서 전기장이 왜곡이 돼서 제 손을 따라가고서 교류 전류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일단 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대도 따라오질 않아요. 더 저항이 낮은 쪽으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 손이 더 촉촉한가? 아, 해보실래요? 아, 제가 제 손이 더 건조하네요. 포석한다.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 NTIS라고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저 이렇게 R&D 정보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있죠. 거기서 이렇게 플라즈마를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이제 키워드 이거를 뭐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백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거를 보면서 뭐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저도 플라즈마 연구하지만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현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예. 나빠가지고 누가 저런 걸 써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플라즈마만 보면은 기분이 나빠진다. 나쁘다. 저게 에러인가 싶어갖고 제가 몇 번을 검색해봤거든요. 네.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뭐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아마 쭉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피부 미용입니다. 예. 예, 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보셔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가장 이제 먼저 플라즈마가 일반적으로 뭔지 교수님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제사의 상태라는 거 이렇게 배운다고 하던데 형성님은 고등학교 때 고체, 아니요,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기체였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곧 음악회 이거. 노래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을 예를 들면 이제 얼음이 있고 좀 더 이제 열이나 에너지를 가하면 녹아서 이제 액체 물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열이나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제 기체가 수증기처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열이나 에너지를 조금 더 가하면은 중성인 기체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전하를 띈 상태의
이온화된 기체 상태가 되는데 이걸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즈마라고 네. 부릅니다. 그럼 플라즈마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썼는가?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랭뮤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랭미어. 물리학 40인이나 이렇게 대가들 쫙 있는 사진 보면 거기 한 분 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플라즈마는 기체긴 기체인데 전하를 띤 입자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온도 있고 전자도 있는데 좀 멀리서 보면은 중성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예. 개수만큼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왜 또 저렇게 정의를 했는지 찾아보면은 이게 바이오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도 보면은 이렇게 적혈구, 맥혈구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그렇죠. 플라즈마도 보면은 뭐 이온하고 전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마치 혈액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플라즈마라고 부르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네네. 앞에서 다른 거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좀 비슷한 부류의 것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랭뮤어가 플라즈마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다 이런 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랭뮤어가 어쩌다가 플라즈마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가? 사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랭뮤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전구를 개발해서 이제 크게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사실 랭뮤어는 G의 연구원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백열 전구의 뭐 수명을 좀 개선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구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유리색이 좀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네. 처음에 이제 저런 필라멘트가 들어간 백열 전구를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저렇게 안에가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명이 결국엔 이제 짧아져서 오래 못 쓴다는 거죠. 그거를 좀 해결을 해라 내용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채팅창에 정확히 써주셨는데 금속 증발에 의한 현상이거든요. 금속이 증발을 해서 안쪽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으로 저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게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투명한 백열 전구를 보셨는데 네. 살면서 이런 현상을 보신 케이스가 또 있어요. 저 아. 형광등 쓰시다 보면은 끝에만 이렇게 까맣게 돼서 나중에는 껌뻑껌뻑 하다가 이제 안 껴지고 갈잖아요, 저희가. 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형광등 양 끝에는 필라멘트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백열 전구처럼. 저 필라멘트에서 저희가 전원을 인가를 하면은 전자가 나오고 형광등 안에 수은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버릴 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수은을 전자가 때리면은 여기에다가 떨어지면서 자외선이 나옵니다. 그 자외선이 형광등에 발려져 있는 저 형광 도료를 때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끝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면서 코팅되는 저런 현상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백열 전구에서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백열 전구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검게 되는 저런 현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요? 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들 중에 저 현상을 이용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증발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코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은 양쪽에 구리 색깔의 전구기 두 개가 있고 저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올라가 있는 것 저거 뭐 같으세요? 금? 예, 금입니다. 아. 실험할 때는 순도가 중요하니까 24K만 씁니다. 저 양쪽 전극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고전류를 흘리면 저기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저기 온도가 수천 도 올라가면서 저기는 금이 기화가 돼서 증발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저 도식도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밥봉기 같은 이런 네.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시편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저렇게 증착을 하면은 금 방막이 코팅이 되는 거죠. 오. 근데 이거를 이제 금만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녹문점이 낮은 금속 물질들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코팅에 사용을 하죠. 아까 채팅창에 하나씩 몰래 빼가도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장부를 적습니다. 아하. 무게를 재는구나.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몇 알 몇 알 가져갔나 샀고 이렇게. 왜냐면 저게 그대로 들고 금방 가면은 어. 24K인데. 24K인데 오늘 몇 그램 샀고 몇 그램 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가장 많이 접했던 게 옛날에 뭐 핸드폰 시절에 전자파 차폐 그 금 패치. 근데 저런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보통 코팅되는 게 수십 나노미터 단위인데 네. 네. 그럼 금 한 알이 있으면은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것 같지만 사실 단가는 얼마 안 됐던 거죠. 난 뭐 아직도 모르겠는데. 진짜요? 핸드폰을 이렇게 안 붙이셨어요? 일단 금으로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유사과학 느낌이어서 본능적으로 거부했나 봐. 그래서 저런 것도 있고 사성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렌즈나 우리 선글라스 같은데 광학 코팅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여성분들은 요즘 화장품 용기들 보면 네. 반짝반짝하고 메탈 색깔로 나가지고 아, 이쁘게 있죠, 코팅된 있죠.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코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랭뮤어가 이제 플라즈마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전하를 가진 입자, 전자가 나오는 이런 필라멘트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에디슨 때문에 그런 연구를 아마 하게 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최초의 전기 램프는 누가 발명했는가?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 플라즈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었던 분이 전기 램프를 만들었다고 남아 오. 있더라고요. 저 그림은 반고의 그림입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인데 반고 그림 보면은 유독 눈에 확 띄는 컬러가 있어요. 옐로우. 옐로우. 예, 노란색이죠. 찾아보니까 압상트를 많이 먹으면 테르페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아진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이 뭐더 노란색으로 약간 보이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 노란색의 빛은 뭔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노란 빛이 나는 램프가 있어요. 저거는 전구가 아니라 가스 램프입니다. 전기가 이제 막 보급되기 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램프는 이제 가스등이었던 거죠. 왜 가스등을 썼냐 하면은 석탄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던 시절이니까 석탄을 용기에 넣어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가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스들을 이용해서 가스를 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램프를 켰다 그래요. 한 1823년까지 런던에만 뭐 한 4만 개 정도의 가스등이 있었다. 와. 저런 거를 뭐 실외에도 썼지만 사람이 많은 뭐 극장이나 이런 데서 막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불도 나고 문제가 이제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등을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수요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1802년에 험프리 데이비 경이 이제 그 당시에 뭐 볼타 전지가 막 개발이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전기화학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탄소봉 두 개를 이렇게 막 붙였다가 이렇게 쭉 떼어봤을 때 네.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밝은 빛이 나면서 뭔가를 발견을 한 거죠. 밝은 빛이 나니까 네. 당시에는 이게 플라즈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크 플라즈마였던 거죠. 네. 탄소봉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서 아크가 발생되면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씩 전극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그 간격을 유지해 주려고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래 보면 그 톱니바퀴처럼 모양이 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크 램프라고 해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저 정도의 밝기.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상용화된 램프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세기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아크 방전은 저거예요. 아마 그 당시엔 저랬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접. 예, 중공업에서 이렇게 큰 철판을 자른다 그런 거 할 때 아크 플라즈마를 주로 씁니다. 길 지나가다가 뭐 용접하는 거 잘못 딱 쳐다보면은 눈뽕 맞았다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람이 보면서 아 정말 밝은데 계속 뭐 전극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아마 램프로 못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크 램프가 발명이 됐지만 상용화되지 못한 거는 내구성이 떨어져서 근데 네. 결국에 전기 램프를 먼저 한 사람은 험프리 데이비 경이지만 에디슨이 상용화는 시킨 게 맞다. 우리나라에 있는 야구장 엄청 밝잖아요. PLS라 그래서 플라즈마 라이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LED로 많이 교체가 되는데 그 이유가 기사 찾아보니까 고척 야구장에서 기존에 플라즈마 조명했을 때 경기할 때 350kW의 파워를 소모한대요. 그래서 LED로 대체가 되면서 전기를 아주 많이 아낄 수 있다. 또 야구장 가서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세이빙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전구도 갈면서 우리가 환경 보존에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네. 플라즈마가 잘 전까지 쓰였지만 이제는 다음 기술에 그걸 넘겨주고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플라즈마 뭐 조명 이런 얘기 쭉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가셔가지고서 사실 플라즈마가 사용되는 부분 중에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핵융합 토카막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 지난주에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또 플라즈마가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토카막은 지상에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주에 보면은 이제 태양도 플라즈마고 태양이 가끔씩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서 태양풍이 지구로 이렇게 날아오는데 근데 그때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이제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는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저 자기장이 이제 뭐 없어지면 노인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대재앙이 어이구. 발생하는 거 없어요?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김갑진 교수님이 예. 엄청 하셨죠. 지구에도 이렇게 자기장이 있고 그걸 따라서 그 전화를 가진 입자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서 지구의 특정 부위로 이런 하전 입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로라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저는 오로라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조금 저런 폭풍이 크게 나면은 네. 제 지역에서 약간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카메라에 노출을 오래 주면 분명히 오로라가 떠 있거든요. 근데 내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권호철 작가님이 언제 가신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플라네티움에 가시면은 오로라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로라가 막 나올 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중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왜 오로라 얘기를 드리냐? 오로라도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예,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리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 이런 하전 입자들이 뭐 질소 혹은 산소
가스들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은 원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이 됐다가 원래 상태인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게 되는데 그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서 나오는 빛이 붉은색도 있고 초록색 같이 푸른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똑같은 산소 원자라고 그래도 어느 궤도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기도 색깔이 좀 아주 다양하죠. 아, 네.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플라즈마 사진인데 엔진이네요. 맞습니다. 컴퓨터 펜 뭡니까? 저런 컴퓨터 써요. 이온 엔진입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제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떨어지는 상태가 달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 플라즈마를 쓰는 것 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온 엔진. 이렇게 우리가 뭐 달에도 가야 되고 화성에도 가야 되고 얼마 전에 스타쉽 얘기도 이슈도 있었고 예.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서 우주까지는 가는데 올라간 다음에 좀 멀리 가려고 하면은 뭔가를 내뱉어야지 나도 밀려서 뒤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양을 빠르게 내뱉어야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을 들고 올라가자니 발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기체를 이온화시켜서 가속해서 빨리 내뿜으면 우리가 속도로 치면은 한 20에서 50km/s 정도의 속도로 기체를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추력의 세기 자체는 작지만 이걸 다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화성이나 혹은 심우주 탐사하는 때 이런 엔진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요새 이게 가장 핫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타링크 우주 인터넷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저궤도 위성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네. 인터넷을 온 지구에 깔고 있는데 그런 위성들도 쓰다 보면 이게 궤도가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상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위성들에 다 저런 것들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10월에 푸시케 탐사선이라고 네. 푸시케 소행성으로 가는 탐사선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논 이온 엔진이 쓰여 있습니다. 네. 제논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거워요. 우리가 힘이- 밀어낼 때 많은 질량을 빠르게 밀어내야 되는데 네. 이온화하기 쉽고 무거운 가스가 제논. 그래서 이제 이건 카이스트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요 주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에 올렸으니까 그 다음 버전은 한국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예. 좋죠. 그런 연구들도 국내 연구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만지기 힘든 플라즈마 얘기만 계속 했는데 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직접 볼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플라즈마 기술이나 응용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 산업이 다 없어졌죠. 아, 근데 이제 PDP가 요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처음 나왔을 때는 획기적이었어요. 너무 크니까. 저도 전공을 플라즈마로 정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어요. 아, 저게 너무 팬시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럼 플라즈마가 어떤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픽셀이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이렇게 색깔을 내는 어떤 하나의 단위 소자. 우리가 RGB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네. 빨강색, 녹색, 파랑색. 근데 저 원리가 뭐냐면은 조그만 공간 안에 전구기 2개 있고 네. 전압을 걸게 되면 거기에 플라즈마가 생깁니다. 그 플라즈마에서 이제 자외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외선이 밑에 있는 빨강색을 내는 형광물질, 녹색, 파란색을 내는 형광물질에서 반응을 해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TV 안에 플라즈마가 있었는데 지금 채팅창에 써주시는 것처럼 대형화하기는 쉬웠는데 네. 좀 작게 만드는 게 좀 돈이 좀 많이 들고 우리가 뭐 노트북 같은 패널을 PDP로 만들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고 저 당시에는 이제 LCD를 크게 만드는 게 이슈였어요. LCD를 크게 못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활을 걸었었는데 네. 네. 한국 그 디스플레이 한국. 업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LCD가 PDP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넘어가니 PDP는 산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PDP가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도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우리가 글라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마더 글라스라고 네. 표현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원장 유리에다가 저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 같으세요? 100인치? 10.5G라고 되어 있는 게 10.5세대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저게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대충 2.9m하고 3.3m 정도 사이즈의 큰 유리 원장을 가지고서 저기다가 소자를 심어요. 우리 사람보다도 큰 유리 글라스가 네. 공정 챔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뭐 기사 보면은 뭐 6세대 라인을 증설한다, 7세대 라인을 증설한다 하는 것들이 네. 저렇게 커지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큰 TV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런 글라스 공정을 했던 겁니다. 스마트폰 저렇게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크기를 저렇게 잘라서 쓰면은 스마트폰이고 크게 잘라서 쓰면은 TV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장비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장비는 아니고요. 사람 저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큰 유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저런 장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PDP도 저렇게 큰 데다 만들고 LCD도 지금 저런 유리에다 만드는데 그럼 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느냐? 플라즈마 관련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식각입니다. 식각이죠. 깎아내는 거. 깎아내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TFT, 심플림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막 형태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건데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쌓고 깎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식도는 가장 단순한 예인데 글라스 기판이 있고 그 위에 뭐 회로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증착을 하고 PR이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깎기 싫은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그 플라즈마가 밑에 있는 물질들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노출된 부분이 깎아내게 되는 거죠. 일정 시간을 깎아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면은 플라즈마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시각화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되지만 요즘에 AI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 메모리, 뭐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메모리를 결국에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게 옆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위로 위로 올라가야 가야 되거든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 128단, 뭐 256단 이런 메모리를 만드는 것들을 합니다. 그럼 소자를 이렇게 쌓고 그것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구멍을 드릴로 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모식도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단면을 깎아갖고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위에서 본 사진이 있고 측면에서 보시면은 얇고 깊은 구멍이 쭉 뚫려 있는 모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그래서 폭이 10마이크로미터라는 건가요? 저기 높이가 10마이크로미터라는 소리고 저기 맥스 CD라고 돼 있는 게 저 구멍의 최대 지름. 와. 지름이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구멍을 쭉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거를 플라즈마가 팝니다. 저런 소자 위에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키고 플라즈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플러스 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기판에다가 음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전위를 걸게 되면 플러스가 딸려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빠른 속도로 가속이 돼서 쭉 내려오면서 바닥을 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뭐 PR이라고 했던 패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저런 부분이 노출이 돼가지고서 둥둥둥둥 쳐가지고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소자 사진이고 저런 식으로 구멍이 쭉쭉쭉 뚫리게 됩니다. 와. 넓이가 균일하게 파지지는 않는군요.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실제로 양산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균일하게 파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퍼펙트한 예는 아니고요. 저게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데도 있고 넓어지는 데도 있고 한데 저런 거 없이 일자로 깔끔하게 파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전공하신 분들 중에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저런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플라즈마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쓰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못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안에 오존 접촉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잘 자요.